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도 제 인생은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쌓이지 않고 순식간에 바닥이나 버려지곤 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 빚을 갚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왔었지만 그것은 제게 너무 큰 꿈이었다는 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벗어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항상 제자리를 밟고 있었고 맞벌이를 해도 눈에 띄게 변화된 적은 없었다. 그에 반해 재미로 형제 2명은 집안은 물론이고 직업에도 부자였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것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댁에서의 모임은 너무 불편했다. 시모가 공개적으로 나를 형제들과 차별하는 것을 내내 견디는 것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 같은 대우를 받길 희망하지만 형제들이 시모에게 준 선물이 커서 차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에게 선물을 줄 만큼 풍족하지 않아서요. 금전적 여유가 부족해서 기본적인 과일 정도와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해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지만 두 형님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부럽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시모는 제가 능력 없는 며느리로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는 얼굴만 보면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마음 같아서 시댁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도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모는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래서 너한테 했던 얘기가 여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던 거다 하며요. 이거 봐봐. 명품 가방과 명품 옷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거지 정도까지 가능한 능력 있는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입이 다 들어왔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 엄마에게 상처를 준 뒤에 결국 매일 빚에 빠져 살면서 그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형제들에 비해 부유하지 않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면 돼. 이것으로 왜 뭐라고 해? 남의 말로 집안이 잘 살아왔던 걸로 알고 있어? 엄마가 형수들 때문에 눈길이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전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봐. 입에 풀칠할 정도로 힘든 날들이 얼마나 많았었나 생각해봐. 형들이 형수님을 잘 만난 덕분에 인생길이 열렸어요. 형들은 특별히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돌리지 마시고 모임 때마다 이렇게 차별하면 더는 저희가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기 오는 건 욕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 한두 번이면 넘겨줄 수 있어도 얼굴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냥 욕설로 쳐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를 골랐다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내가 능력 있는 여자를 데려왔다면 명품이 2개가 아닌 3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아쉬울지 모르겠네. 막내 며느리에게 얻을 게 있으면 이런 식이 아니었을 텐데. 과일 바구니 없이 들고 오는데 속이 안 터질까봐 궁금하겠지? 그만 좀 해. 너희들도 앞으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네.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안 되겠다. 앞으로 모임 같은 거 일절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자. 모이는 취지가 선물 받으려고 뭐 있는 거야?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자는 건데?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본명이 경고하는데 막내 아가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땐 나도 조용히 할게. 너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았어. 그 아이들 덕분에 어르신이 되어먹고 있지? 너의 얼굴 한번 볼 때마다 궁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착한 척하면서 어디서 그러나 너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난 거잖아.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 분위기는 꽤나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오직 모이기만 하면 어떤 걸로 인해 창피해지고 있어? 이건 엄마가 잘못한 게야.
너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너는 어머니를 다스리려 하지 않아?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구나. 앞으로 너와 그 언니는 모임에 오지 마. 서로 잘 지내고 있는 집 분위기를 망치지 말고 너는 그 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잘 살아. 재수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볼 때마다 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눈에 띄지 않은 게 더 편할 텐데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 막내 동생이 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선택한 결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좋다고 한다면 뒤에서 계속 말해도 되나요? 우리말로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막내 동생을 좋게 봐주세요. 앞으로 웃으며 잘 지내세요. 스트레스는 병의 근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앞으로 평생 얼굴도 못 보고 살 거예요. 차별 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죽 스트리밍해요. 매번 오면서 이런 분위기에는 참 힘들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내가 오죽 숨막히도록 답답했다면 그랬겠지? 너희 두 집안은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애들은 그런 태도라서 나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괴로웠을 뿐이에요. 나도 더 이상 입 아픈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밥이나 먹고 가자. 너는 국 좀 다시 데워오라. 모든 게 내 잘못인 것처럼 막말하는 시모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눈시울이 붉어지자 잠시 화장실로 가서 진정 좀 하겠다고 급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처음부터 하자. 자리로 돌아와서 국을 대화를 새로 나눈 뒤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는데 젓가락질을 한 번 잘못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인 석사 첫째 형님과 박사 돌지 형님한테는 명품 선물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보쌈을 사주는 모습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고개를 돌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으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었는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묵묵히 음식을 입에 넣고 있었는데 보쌈고기에 젓가락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한대요.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런 일이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을 움켜쥐며 시모를 바라보았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아. 밥맛이 떨어지게 왜 그렇게 개걸스러운지. 어느 정도 먹으면서 죽는 짓을 하겠느냐. 젓가락을 내려놓을 것이다.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가 먹을 보쌈고기도 없는데 고졸이자 능력도 없는 너까지. 고기가 가당키나 하니에 못 배웠으면 알아서 키워야지. 눈치도 없네.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했는데요. 먹지 말라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내려치면 어떡해요? 방금 차별하지 않겠다면서 방금 며느리 손이었니?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똥파리가 날아들어온 줄 알고 겨자손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는데 아유, 그게 막내 며느리 손이었어. 요즘 내가 치매가 왔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병원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만간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을 때 됐죠? 작년은 형님이 병원에 모셔갔으니 올해는 저가 모실 거예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쟤도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형님들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쟤를 싫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내리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는 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빈정상해서 더는 상종도 못하겠네요. 저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앞으로 어머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떠나겠어요.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들고 있던 효자손을 나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시모의 행동에 너무 서러워서 저도 효자손을 시모 쪽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에 남편이 상의에 놓여 있던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내려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아주버님들이 이성을 잃은 남편을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부는 시모에게 자식과 관계를 끊고 살면 좋냐고 큰 소리치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이 모든 것은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머리카락을 잡히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고 나 또한 시모의 머리카락을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형제들과 아버지들이 시모와 나를 겨우 분리시켰지만 시모는 입을 다물 수 없는 정도로 경악했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의 양손에는 시모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꿈과도 같이 남아 있었어요. 큰 형은 비명을 지르며 시모의 머리를 두드렸지만 땜빵이 여기저기 머리를 뜯겨버려서 비어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둘째 형님은 충격받은 시모를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가 다시 자란다고 했지만 이미 시모의 기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킨 후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급하게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양손에 쥐고 있던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며 머리카락을 심으라고 시모에게 한마디 던진 후 저와 남편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두 번째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모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엮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시부는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됐는지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항상 저희를 먼저 신경 써주시는 시불 때문에라도 그동안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모가 제 손등에 효자손을 내려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부는 전화로 그때 난리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라면서 그래야 저희 부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부부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 집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시부모님 집과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좋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그날의 행동에 대해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를 통해 들려왔어요. 간지럽다 싶어서 멈춰있던 일을 놓고 들려온 목소리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한데 들린 곳은 동문회관이었다. 동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중에서 친숙한 목소리는 첫째 형이었다. 동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로비까지 들려왔다. 그리고 첫째 형의 이상한 말들과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첫째 형님은 상상을 초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만 말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집안에 정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를 잡아먹지 못해서 화가 나셨다더라. 보쌈고기에 손을 들었고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가볍게 때렸다는 거야. 옆에 있던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 아마 막내 동서는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 집은 시어머니와 같이 심술쟁이를 본 적이 없어.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정말 모호하죠. 내가 동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최대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막내 동생은 마치 종처럼 행동하는데 제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무슨 말인지 따라하지 않는 둘째 동생이 쉽게 눈치만 살펴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 제 마음에 없는 말도 억지로 하게 되는데 그때 한창으로 싸워서 3달이 흘렀어요. 얼굴을 보지 않으니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소규모 소모임이 있는 경우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면 제게와 둘째 동생에게 직접적인 일이 될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갖고 바다에 갈 때는 좋다고 하더니 막내 동생이랑 영 끊고 지내니까 시킬 사람 없어서 나에게 시키는 것이 있지? 그래서 요즘 너무 짜증나더라고. 우리 그이가 시어머니를 또 끔찍하게 생각해서 막내 동생네랑 안 좋은 일 있고 나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로 최근에 부부싸움까지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라도 무조건 시댁에 가려는 것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나도 요즘에 한계를 느낀다니까. 둘째 동생이 약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부모님과 문제가 있어서 동성애는 부모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거든. 그때부터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까지 씹고 있다니까. 내가 저런 집안에 계속 붙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노인네가 꼴의 명품은 좋다고 밝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명품 사주겠냐? 그거 다 짝퉁이잖아.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고래 명품은 좋다고. 짝퉁이라도 입이 귀에 걸린 거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노친네는 절대 짝퉁인가 모를걸. 너희들 중에 좋은 남자 소개해줄 사람 없어. 거지 같은 집안 식구들과 살려다 보니 나까지 급이 떨어진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잠깐 대화를 하면서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냥 이혼하고 애들과 따로 살고 싶다고 했으니 내가 좋은 남자 한 명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이는 좀 있지만 집안도 꽤 괜찮아. 얼마 전에 그가 나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한번 만나볼까? 혹시 우리가 만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 내가 며칠 전에도 언급한 그것을 기억하시죠? 내가 잠시 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 내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혼을 고려 중이라 하는데 자기는 아이를 좋아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 때때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얼굴을 한 번 봐도 괜찮다면 내가 달을 주겠어요. 이것이 다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알아야 해요. 내가 잘 되어서 재혼한다면 시어머니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버지와 둘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머, 그래요? 아니,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가 여자가 없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되나 봅니다. 그런 얘기는 바로 나에게 해줘야겠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잡아봐 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요. 알고 있던 형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네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첫째 형님이 보이자 놀랐지만 다른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나는 그곳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일을 정리한 후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 세웠다.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몸을 돌려서 왜 불렀는지 물었더니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온다면? 그때 형님 동문 중 한 명이 내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이미 눈이 반쯤 풀려 있었다. 그래서 30분 정도 기다리면 물이 나올 거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해주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 돌리고 세우셨어요. 그러자 동문회관이 떠나가 도정도로 화가 났고 눈 안에 있던 첫째 형님의 동물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첫째 형님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동대가 여기서 어쩌다 이리야? 그 옷초림은 또 무엇이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기 관리를 하는 줄 몰랐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겠죠. 꽤 오래되었네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요. 회관 안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로비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셔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술 취한 분과 대화를 나누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냥 피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수기와 관련된 주제에서 자신을 무시당했다며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대응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 많이 바빠서 현재 많이 늦은 시간이라 다음 고객분을 방문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야 해요. 동서,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동서는 다음 고객만을 생각하고 내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내 친구가 동서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금 너랑 우리랑 급이 맞다고 생각해? 최대한 잘 설명해 주었는데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는 건지요? 제가 그 사람한테 90도로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는 건가요? 저는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 제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붙잡았다가 뭘 했다고 했는지요. 형이야말로 친구면 무조건 편드는 게 때로 중요하다. 아닙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건 먹고 자고 싸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급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고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급을 따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 동서가 나에게 대해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렸는지 못 배운 집안일수록 위아래도 없다더니 족보도 없는 집안 주제에 너까지 나를 훈계하려고 들어 몇 달 동안 너세요.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친구들 앞에서 집안을 망치고 쪽팔리게 만들고 있네요. 첫째 형은 술도 꽤 마신 상태였는지 얼굴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형님 동기들이 저를 에워싸면서 한두 명이 몸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도움 요청했어요. 직원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넣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형님 동기들은 저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회관으로 들어와 소리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수기를 관리하면서 운전도 해야 되어서 일찍 일을 마쳤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아준 채로 시간이 꽤나 지났음에도 내려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동문들을 화나게 외치고 저를 일으켜 세운 뒤 부부를 향해 첫째 형님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저 또한 분노가 치솟아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고 형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알아? 나는 정수기라고 해서 몇 번이나 곤경에 처해왔고 그로 인해 필요할지도 모를 상황에 항상 대비해왔습니다. 녹음기를 켜놓으면 동물들과 내가 한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다는 걸 몰랐지? 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나이를 먹었으면서도 모르는 것도 없을 텐데. 동문 앞에서 말을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모두 쏟아내더라.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생각한 것이 모자랄 뿐인가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계획까지 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어머니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라고 말한 얘기까지 모두 해놓고 짝퉁이었다고? 둘째 형님과 가족들과 노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지. 여유 있는 집안이라더니 정말 웃기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로 오늘 가족들에게 전부 전송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형은 저가 가지고 있던 음성 녹음기를 본 후 놀라더군요. 그 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가 노여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첫째 형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댁 가족들에게 녹음 파일을 핸드폰으로 옮겨 전송한 후 첫째 형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 손에 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이 강하게 막아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핸드폰과 첫째 형이 핸드폰으로 전화가 쇄도해왔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께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은 사색한 표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나에게 연락을 해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녹음 내용이 사실인지 몇 번이나 물으면서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의 동문회관 현장이라고 말하며 남편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고 벌어진 일에 대해 모두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시댁 식구들이 동문회관으로 모두 추가로 오게 되면서 집안은 다시 한번 난장판이었죠. 그렇게 소중했던 두 형제가 한자리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석사 학위를 가진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죠. 곱상까지 싸서 입에 넣어주고 나니 짝퉁 명품 가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 잘난 두 형님들 잘 끼고 사세요. 고졸의 학문이 부족한 쟤는 여기서 이만 빠지겠습니다. 집안 꼴이 정말 잘 돌아가네요. 첫째 형님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당신을 놓친 것 같아라며 가짜 명품 가방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며느리가 선물해준 거라며 좋다고 들고 다녔을 테지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하더니 그동안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옷을 내놓았죠. 당신은 인생이 명품이 아닌데요. 명품에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안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시모와 아주머니들도 많이 당황했나 봐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시모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던 명품 가방이 정말 가짜인지 물어보는 질문을 했을 때 형님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몇 달 동안 우리 부부 없이 지내온 지금 제가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말하고자 했지만 결국 사실을 꺼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도 그런 말을 해봐서 어차피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모는 연락 없이 집을 찾아와서 며느리는 전화만으로도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은 아주버님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난 이후 현재는 별거 중이며 둘째 아주버님도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 가짜였다는 사실로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시모를 기만한 것에 화가 나 부부관계의 금이가 매일 부부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뒤늦게 시모에게 진심이었음을 알게 된 이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관계 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를 한두 번 받아도 참을 수 있지만 계속 받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감정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우리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지글지글했던 시댁 생활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서 부러워할 일 없이 살려고 합니다. 재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